그런데 일본 과연 어떨까? 제가 한번 일본이랑도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출연했을 때 일본 사례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일본 사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니 일본은 요즘에 뭐 의사들이 파업하는 경우도 없고 극렬 투쟁하는 것도 없고 얼마나 평화롭냐. 근데 한국의 의사들은 말이야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얼핏하면 뭐 파업하겠다 그러고 막 길거리로 나오고 왜 일본 의사들 보고 좀 배워라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건 진짜 무식한 얘기입니다. 일본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요. 그 국민개보험 도입하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때 일본 의사들 투쟁한 거는 지금 사실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투쟁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훨씬 더 강경 투쟁을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싸우고 나서 일본 이 정부 집권 여당과 일본의 의사 의료계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 진짜 끝까지 가는 투쟁 이제 그만하자. 지친다. 우리 공면하겠다. 말로 하자, 말로. 그래가지고 그 협의 체제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뭐 무슨 분과, 제가 의료수급 분과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무슨 뭐 검토회의 이래가지고 그 후생성 산하의 그런 어떤 협의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그걸 상당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말로다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20년간의 극렬 투쟁, 극한 투쟁의 경험을 거쳐서 그걸 모르고 무슨 뭐 지금의 이게 껍데기만 보고 일본은 저렇게 평화롭게 다 말로 해결하는데 한국 당신들 의사들은 왜 그러냐? 일본 의사들은 다 이렇게 이타적인데 한국의 의사들은 이기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무슨 뭐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더 서로 인간이 다릅니까?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 몇 가지 사례들, 네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쟁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네 개가 결국에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꾼 겁니다. 우리랑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1961년 투쟁,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쟁점이 뭐냐. 1961년이 그때 국민개보험이라는 게 도입되던 때입니다. 이게 전 세계 최초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합체제, 뭐 지역별 의료조합이라든가, 뭐 직장별 건강조합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그걸 다 통합해가지고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진료보수, 우리로 이제 수가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진료보수라고 그러는데, 진료보수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진료보수 인상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약제 사용 관련해서 자율성 문제, 이런 게 뭐 걸려가지고, 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때 이제 그 회장이 그 유명한, 일본 의사의 회장이 그 유명한 다케미 타로입니다. 전국 일제 휴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개업의 약 40%인 2만 명이 일제 휴진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건강보험 탈퇴서를 냅니다. 우리는 건강보험 이제 상대 안 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 의사들 한 명 한 명 수로는 엄청난 각오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 의사면은 날라가고 정말 앞으로 나 의사 안 한다. 나 딴 거 한다. 이분들이 다 수십 년 동안 진짜 배운 게 의술인데 자기 밥벌이 수단인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다 이게 뭐 다 이렇게 건강보험 탈퇴서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갖다가 이제 던지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오니까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돌입된 직후에 그 당시 정조 회장이 나중에 수상이 되는 단학가 각고이거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민당의 고위 간부들이 직접적 개입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후생 대신을 우회해가지고 장관 빠져. 더 이상 당신이 해결 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그 다케미 다로 회장이랑 직접 그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그 진료보수 수가 인상률을 정부에서 8.5% 얘기하고 다케미 다로 회장이 30% 얘기했는데 이걸 15%로 절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요 쟁점이 그 제한진료, 그 약물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거였는데 의사들이 이제 분노를 했었거든요. 아니 관료들 당신들보다 우리는 이거를 훨씬 많이 공부를 했고 현장의 경험도 많은데 뭐 항생제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왜 당신들이 규제를 하느냐. 우리한테 자율성을 줘야지. 이게 되게 쟁점이었는데 이것도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줍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절충이 이루어진 거죠.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61년 투쟁이 끝나는 거예요. 10년 뒤에 똑같은 투쟁이 한 번 더 대규모로 벌어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10년 동안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국민개보험이라는 거 운영하니까 건보 재정이 빵꾸가 나요. 적자가 이제 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보법을 개정해가지고 적자폭을 낮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낮추느냐?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료보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다양한 명분을 갖다 붙이죠. 뭐 포괄수까지 도입하고 무슨 뭐 약제 사용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떻게 뭐 규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의사들한테 주는 그 진료보수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한테 걷는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박혜민 타로 회장이 이게 나오자마자 뭐라고 반발하냐면 두 가지 슬로건을 내세워요. 첫째는 이거는 사회복지에 반한다. 왜냐? 조합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때는 조합원들 간의 연대해서 돈을 내면 됩니다. 보험료를. 그게 조합 운영의 기본 그렇죠. 이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그 단일 건강보험 체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조합원 간의 연대라는 개념의 보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 국민의 복지 차원, 전 국민의 어떤 의료 기본권 차원에서 이걸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건강보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회복지라는 그렇죠. 이념,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거를 그 의료 기본권인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단일보험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에 빵꾸가 났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재정을 투입해야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험료를 더 걷고 의사들한테 주는 돈을 줄여가지고 해결하겠다? 당초에 당신들 정부에서 내세웠던 사회복지 이념과 맞질 않잖냐. 말이 틀린다 이게. 명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바로 친 거예요. 이거는 말이 맞잖아요. 맞죠. 원래 정부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케미 타로 회장이 분노한 거죠. 또 하나의 슬로건이 뭐냐. 의료비 낮춘다고? 세상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의료비 낮추면은 저질 진료가 판을 칠 거다. 이것도 사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돈 낮추면 좋을 것 같냐. 싼 게 비지떡이다. 의료비 낮추지? 그러면은 장비도 새로 도입이 안 되고 의사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의사들의 기술 개발도 낮아지겠죠. 저질 진료가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강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또 건보 집단 탈퇴에 나서는데 이때는 더 대규모예요. 그때 일본 의사회 전체 회원의 약 85%인 7만 2천 명이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문제 상대 안 한다 이거. 난 의사 안 한다 이거 이제. 당시 개업이랑 일본에서는 근무의라고 그러는데 봉직이 포함해서 전체 의사가 약 11만 8천 명인데 이 중에 이제 일본 의사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이 중에 그 전체 의사 대비로는 약 61%가 사퇴서를 제출했고 일본 의사회의 주력 부대는 우리 의협처럼 그 개업입니다. 우리는 개원의라고 그러죠. 그 개업의가 주력 부대인데 이 개업의는 거의 100%가 사퇴서를 제출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 법령상 건강보험 탈퇴를 하게 되면 그게 한 달 있어야 효력이 발효하게 되어 있는데 6월 1일에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사퇴가 실행되는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실제로 6만 6천 명 정도가 사퇴를 해버립니다. 병원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나 병원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월 5일에 장관이 교체됩니다. 사또 에이사쿠 내각이 부분 개각을 하면서 장관을 바꿔요. 우치다 트네오 장관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 수습이 안 되니까. 수습이 안 되고 계속 상태가 악화되고 병원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장관을 사이토 노보루라는 다른 중진 의원으로 바꿔요. 그럼 사이토 장관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다케미 회장, 나랑 1대1 토론합시다. 그래가지고 공개 토론을 합니다. 언론사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해요. 그것도 4번이나 하는데 한 번은 후생성에서 하고 한 번은 일본 의사회에 와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4번이나 토론하고 결국에는 4개 항목에 합의를 한 다음에 7월 28일 날 수상관저에서 사또 에이사쿠 그 수상이 주재하는 하에 3자 대면을 해서 그 극적 타결을 봅니다. 이때 사또 에이사쿠 수상이 8개 항목을 또 추가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은 공자님 말씀드려요. 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 협조해 나가자. 뭐 의료의 뭐 선진화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자. 그런 공자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또 수상은 이 후생성과 일본 의사회 간의 협상에 있어서 한쪽 편을 안 든 겁니다. 나는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일본의 총리야. 당신들끼리 중재를 잘하면 내가 그거를 추인해 줄게. 라는 식의 태도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공자님 말씀들을 갖다가 더 붙여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인 합의로 수상이
권유를 부여준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서 일본 의사회 대의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일본 의사회 내부에 또 추인을 받습니다. 예. 이게 합의가 다 타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결국에는 건보법 개정 추진을 철회해요. 이 건보법 개정안은 이미 그 몇 달 전에 야당의 반대로다가 그 중요한 그 일본 국회에서 폐안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래도 일본 정부가 다음 얘기 또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이 뭐 포괄 수간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 도입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하고 행위별수까지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진료 보수는 당초에 뭐 평균 10% 정도 생각했는데 다키미 회장이 32.3% 올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13.7%에서 절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거를 상당 부분 다 수용해주는 네. 선에서 예. 합의가 된 거예요. 예. 그게 71년 투쟁인 겁니다. 네? 이거 보면은, 그냥 일본 의사들은 뭐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다 신사여가지고 조용히 있는데 저절로 다 뭐 해결됐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수만 명의 의사들이 자신의 커리어, 예. 자신의 직업적 생명 자체를 건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나 이거 도저히 내가 이런 이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고 나의 직업적 양심에 나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반한다. 나 의사 안 한다 하고 그래서 사퇴서 막 몇만 명씩 사퇴서를 해가지고 갖다가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갖다 딱 집어던져요. 후생성에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0년대, 70년대에 극한 투쟁의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년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도 의대 지원 감축 문제가 생겨납니다. 네. 감축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8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예. 이거 한국 언론에서 거의 다루질 않아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일본은 뭐 무슨 옛날에 무슨 의대 정원 증원했었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일본이 옛날에 장기간에 걸쳐서 의대 정원 감축한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73년도에 다나카 정권이 들어서면서 1현 1개 의대 방침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 의대 정원이 급증합니다. 근데 이때 일본의 의대 정원 급증은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막대한 지정을 투입해서 의대가 없는 지방 단위에 의대를 신설했어요. 국공립의대에. 의학부를 만들어준 겁니다. 의대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밀어붙였어요. 그거는 이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 시기였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의대 정원이 1973년에 6,200명이었는데 81년도에 8,28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8년간 무려 34%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 일본 기준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1년에 65% 늘린다고 하는데 8년에 34% 늘렸는데 의료계에서 이때 막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협의를 합니다. 81년부터. 그래가지고 82년도에 가기 결정이 이루어져요. 가기 결정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입니다. 일본 헌법상 일본 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총리가 아니라 내각이에요, 내각. 그 내각에서 결정을 하는 거 가기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82년 가기 결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잉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 방침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가서 이 방침이 재확인돼요. 또 하나의 가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의 점진적 삭감 방침을 재확인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1981년에 8,280명이던 의대 정원이 점진적으로 삭감해서 2007년도에 7,625명까지 떨어져요. 26년간 8%를 삭감한 겁니다. 그럼 늘릴 때도 8년간 34%, 줄일 때도 26년간 8%를 줄였죠. 왜 이렇게 완만하게 늘렸다가 줄이느냐? 의사를 늘리고 줄이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늘리거나 줄였다가는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인류의 과학기술이 공장에서 의사를 대량 생산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이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방법이 없어요. 대량 생산이 안 돼요. 훌륭한 의사는 그냥 조금씩 보여주면서 실제로 기술을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줄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의사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늘려도 그냥 어떻게 주차장에다가 그냥 교실 만들어가지고 교육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영상으로다가 강의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늘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대 교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막 많이.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가 제가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요 6,200명이 요게 쇼와 48년이라는 게 1973년입니다. 이때 다나카 정권이 1현 1개 의대 정책을 도입하는데 그때가 6,200명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요 56년이라는 게 81년이거든요. 네. 81년도에 8,280명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이듬해에 가기 결정이 나와서 의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잉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라는 가기 결정이 나오고 나서 보시다시피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죠. 네. 줄어들어가지고 이 추세대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평성 18년이라고 하는 게 2007년입니다. 88년에 19니까 2007년이네요. 2007년까지 이게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에 근거해서 이제 내각이 최종 결정을 한 거죠.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점진적인 삭감 방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삭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 무슨 일부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뭐 이런 거 다 뭐 삭감하자는 거 그냥 의사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뭐 이러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일본의 의료정책 결정 그 최고 의료정책 결정 기관은 내각입니다. 내각.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게 세 번째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네 번째 케이스가 이제 마스조의 충격이라는 거예요. 마스조의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마스조에라는 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일본의 의대 정원이 좀 늘어나요. 급증을 합니다. 네. 일본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뭐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나마 제일 급증하는 게 지난 40년 동안 일본 의대 정원이 제일 급증하는 게 2008년도인데 그게 바로 당시에 후생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마스조의 요이치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스조의 요이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48년도생인데 71년도에 동경대 졸업해요. 동경대 법학부 들어가는데 이제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79년도에 돌아와서 동경대 법학부 이제 정치학 전공인데 조교수로 취임합니다. 근데 80년도에 각종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져요. 그러면서 89년도에 동경대 이런 체질은 잘못된 거라면서 자기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옵니다. 나와서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각종 TV에 계속 출연해서 유명해져요. 그래가지고 99년도에 동경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요. 근데 낙선하죠. 2년 뒤에 자민당에 그 입당해가지고 비례대표로다가 참여연에 당선이 됩니다. 6년 뒤에 또 재선이 돼요. 그런데 그때 2007년 8월에 아베 내각이 출범할 때 놀랍게도 불과 재선에 불과한 마스조의 요이치를 아베 신조 총리가 후생 노동 대신에 앉혀줘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후쿠다 내각으로 바뀌는데 거기서도 유임되고 1년 뒤에 아소 내각으로 바뀔 때도 유임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자민당이 역사적인 대패를 하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후생 노동 대신을 그만두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이제 후생 노동 대신을 한 겁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자민당 8단계를 제출하고 신당을 만드는데 자민당에서 제명됩니다. 이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동경도지사 선거에 나서는데 놀랍게도 이때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 총리가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힘입어서 동경도지사에 당선이 되는데 2년 뒤에 자기 공비로다가 가족들이 어디 또 그때 뭐 한 400만 원 썼다나 500만 원 썼다나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치자금 공금 사적 유용이라고 해서 스캔들이 나서 결국 사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이제 야인으로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죠. 상당히 튀는 사람이잖아요. 매버릭 같은 사람. 말 잘 안 듣고 항상 튀고 이게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고 막 이제 혼자 치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왜 이 갑자기 의대 정원에 나서게 되느냐. 2006년도에 8월인데요. 오요도 병원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때가 이제 2005년, 6년이 일본이 처음으로 일본 역사상 최초로 인구가 감소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론이 막 놀래죠. 언론이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사건이 터져요. 이 오요도 병원이 나라현에 있는 소규모 산부인과입니다. 아마 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 출산을 하다가 32살 여성이었는데 출산 중에 뇌출혈이 와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 이런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심각한 케이스인가 봐요. 그러니까 출산 중에 뇌출혈이 오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 뇌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돌린 거죠. 큰 병원에. 근데 3시간 동안 18개 병원을 접촉했는데 나 손사래를 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용을 못 한다. 그래서 결국 19번째 병원에서 오케이를 해줘서 차를 1시간을 몰아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큰 병원에 가가지고 긴급 개두술하고 제왕절개를 해서 애는 살려요. 근데 일주일 이후에 그 산모는 돌아가십니다. 형사적으로도 입건 불처리가 되고 네. 이게 형사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 근데 민사로 가서도 결국에는 원고가 패소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예. 이거는 정말 모든 시설이 갖춰진 가장 커다란 대형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았던 이상 예. 어렵다. 어떤 산부인과에서도 예. 이거를 할 대응하기 수가 어려웠다. 없죠. 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당시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네. 원고가 완전 패소합니다. 네. 아무런 손해배상 결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언론에 있어서 정치권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배경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를 못해서 산모가 돌아가시단 말이야. 이러니까 충격이 빡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의사가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마스조이 장관이 이거 이대로 놔주면 안 되겠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응 방안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는데 관료들이 이거를 거부합니다. 처음에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97년도에 의대 정원을 계속해서 점진적 삭감해 나간다는 가기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은 의대 정원 점진적 삭감 방침이고 계속해서 그 가기 결정이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사건 하나 발생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바꾸면 안 되십니다. 라고 반대를 했는데 장관이 밀어붙여요. 내가 장관인데 해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안심과 희망의 의료 확보라는 비전을 만들고 그 검토에 만들어서 이거 발표를 해버립니다. 6월 달에. 2008년 6월에. 그리고 그 6월쯤 되면은 이제 뭐 호네부토노 방침이라고 그 굵은 뼈대 방침이라고 그래서 자민당이 경제재정 운영과 계획의 기본 방침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매년.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방침에 근거해서 입법이나 예산안 심의에 이제 기초로 삼는 건데 이게 가기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에 이 안심과 희망의 의료 확보 비전이 들어가요. 그 가기 결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과의 그 싸움에서 장관이 이긴 거죠, 마스오이 장관이. 그래가지고 바로 이 비전 구체화에 관한 검토회를 꾸리라고 하는데 관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지는데 장관이 의사들한테 직접 전화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간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의사들한테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검토회를 만드는데 이거 참가해 달라 그래서 장관이 직접 만들어 버려요. 관료들을 다 우회해가지고 장관이 직접 검토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일을 추진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료들이 막 언론이 흘려요. 그게 이제 원천 합숙 사건이라는 건데 장관이 불러들인 그 전문가들이 온천 가서 이제 합숙하면서 이제 검토를 한 거예요. 그 비전 검토를. 그 구체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정부 돈으로다가 온천 가서 관광하고 있다라고 관료들이 흘린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장관이 밀어붙여가지고 이 봉직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80년대 이후 최대 폭의 의대 정원 추진 이런 안들, 그다음에 향후 의사 수 50%까지 증원하자 이런 안들이 들어간 이 비전 구체화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때 2008년도에 대폭 증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마스조이가 이 재임 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하고 마스조이 장관이 물러나잖아요. 그다음에 탈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에게 정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자민당이 대패를 해버려요. 2009년 선거에서.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막 잡음이 일어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뭐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자민당 정권이 쓰러진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자민당이 대패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추진하고 정책들 다 재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동력이 확 떨어지죠. 선거에서 대패했죠. 장관은 자기가 그냥 그만두고 나갔고 아예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동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부터 증가폭이 감소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 관료들 주도로 해가지고 의사수급 분과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의사수급 분과회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사수급 분과회는 거의 4분의 3의 의사들이 들어와요. 다양한 직역을 가진 의사들이 들어와서 3년 동안 토론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수급 예측 모델을 만들어. 아주 복잡한 모델이지만 그걸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의사수급 예측치를 만들어서 2018년에 그거에 근거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그 후생성에서 내각에 올려서 내각에서 가기 결정이 나옵니다. 뭐냐? 2018년에 가기 결정이 더 이상 늘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마스조의 충격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2018년, 19년에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상한으로 해서 점진적 삭감한다라는 내각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조금 늘어요. 왜냐? 그것은 코로나가 오잖아요. 아, 예. 코로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늘긴 합니다. 몇 명 늘는데 그것도 2018년에 그 상한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상한선을 돌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2023년까지 의대 정원이 7,625명에서 9,384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1,759명, 23.1% 늘린 거예요. 그렇게 장관이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이 16년간 23% 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1년 만에 65% 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2008년에 2.2% 늘죠? 그게 이게 마스조 충격 원년입니다. 그 이듬해 8.9% 늘죠? 이 8.9%가 지난 40년 동안 1년에 늘어난 최대치예요. 그게 4.2%죠? 근데 그 이후 보세요. 마스조 충격이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자민당 정권이 붕괴합니다. 줄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의사수급 분과에 들어서고요. 2018년도에 점진적 삭감 방침 나오죠. 여기서도 줄지 않습니까? 여기 확 줄잖아요. 90명이 줄잖아요.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늘었다가 그 이후로도 이 2018년에 가기 결정이 계속해서 매년도 가기에서 재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은 의대 정원 늘리고 있네요. 요것만 보고. 이거 의대 정원 줄이자는 거는 그냥 의사들 의견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맞아요. 일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서 그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9,420명이라는 2019년 선을 넘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다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스템 하에서 점진적으로 사회가 필요한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 제가 요 일본의 의료 과정의 정치 패턴, 이 의료 정치 과정의 패턴을 제가 단 4가지 정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4가지 케이스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첫째는 의료계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군 확보를 잘해요. 의료계가. 그 정치인, 관료, 언론에서 의료계의 논리를 아주 성실하게, 꾸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우군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언론인들 중에서도 의대 정원 늘렸다가는 건보 재정 감당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그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은 겁니다. 그거 다 이렇게 의료계에서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관료와 언론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80년대에 그 좌파, 이 농객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람시가 이제 감옥에 앉아가지고, 공산주의자인데 이제 감옥에 투옥됐거든요. 유럽 정치를 보니까, 야, 이게 왜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질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범위한 진주를 구축하고 장기전을 벌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특정 계급, 특정 집단만 이 혁명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 집단, 여러 계층들과 두터운 진지를 구성하고 장기전을 펼쳐야만 근본적으로 사회 변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좌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지전이라는 것이. 우파도 마찬가지고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그람시에게서 배워야 돼요. 의료계 혼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터운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전을 펼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 논리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가지고 우군을 확보해야 되게. 일본 의료계는 그게 됐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왔던 거고요. 두 번째 뭐냐? 진지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돌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격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일본의 그 60년대, 70년대 투쟁 보면은
다케미 타로 회장의 리더십 하에 대규모 강경 투쟁도 불사합니다. 자기들이 네.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건강보험 탈퇴라든가 이런 강경 투쟁 방식에 개업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아까 저 다케미 타로 회장이 내걸었던 슬로건 말씀드렸죠. 국민들의 사회복지, 국민들의 복지, 국민들의 그 건강, 위생, 안녕 이거를 항상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그거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 내용을 처음이다.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싸움의 기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진전을 하지만 때로는 돌격전도 불사한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집권 여당을 잘 활용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년대 투쟁도 결국은 후생 대신이 그냥 주변으로 빌리고 집권 여당 자민당의 주요 간부들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그래서 일본 의사회랑 직접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합의에 이르지 않습니까? 70년대 투쟁도 결국에는 강경 투쟁 끝에 장관이 교체되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와서 바로 직접 그 협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스조의 충격 같은 것도 마스조의 교체되고요. 그 다음에 정권 자체가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걸 반영해 나가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일본의 정치 시스템 자체도 그런 식의 어떤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타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대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희일비 하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마스조이 장관이 막 세게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수용을 합니다. 그래 당신이 장관으로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해보자. 가지고 좀 결과를 보자. 그래서 이거 실험을 해봤지만은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또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긴 호흡으로 보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을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장관 금방 또 바뀌잖아요. 정권도 바뀝니다. 하지만 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해서 의료계가 또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꾸준히 설득을 해나가면은 결국에는 그 진심이 먹힐 것이다. 진심이 받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이 사실은 일본 의료 정치 과정에서 한국의 의사들이 대단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상 지속으로 삼아야 될